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아직 6월이지만 한여름 못지않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요. 올해 첫 장마도 예보됐습니다. 이번 여름을 무사히 보내려면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에 잘 귀 기울여야겠는데요.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대야는 아니었는데 서울은. 그렇죠. 저도 자꾸 중간에 깨고 더워서 네. 이번 여름 기세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세계적인 뉴스를 봤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성기 순례를 하면서 온열 질환자로 최소 사망자가 550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기 순례할 때 보통 압사로 인해서 뭐 1,000명, 2,000명 이상까지도 죽은 전례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압사가 아닌 거 봤더만 압사가 아니고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가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2018년도에 지금 날씨가 굉장히 폭염이 심했었던 날입니다. 폭염 날짜로 보면 한 달 이상이 폭염이었고요. 네. 열대야가 17일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2018년 여름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온열 질환자가 4,800명이었는데 4,500명이었는데 사망자가 47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폭염이 심했었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2018년도에 사망자 수가 네, 48명. 48명인데 사실 지난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굉장히 높았고요. 네. 그 이후로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비교하면 굉장히 2배 높습니다. 올해가. 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이제 기상청이나 질병관리청에서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발표된 자료 보면은 온열 질환자가 212명. 작년에는 112명이었거든요. 2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가 2명이고 1명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금 기상청에서 이제 예보를 할 때 보면은 평년보다도 기온이 더 높을 전망이라고 올해요. 하고요. 올해. 예.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또 평균 기온을 환산해 보면 지금 0.8도가 더 높았습니다. 네. 열대야도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의 날씨를 최근 30년간 해보니 여름이 20일간 늘어났어요. 반면에 22일은 겨울이 또 짧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도 지금 더위, 폭염에 대해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 여름에 많이 습하고 더우면 이거 동남아 날씨 아니냐 이런 대화를 많이 하곤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 여행 다녀오고 하신 분들은 오히려 한국보다 거기가 시원하더라. 한국이 그만큼 그렇습니다. 더 덥고 더 습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느낌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유를 뭐로 봐야 될지 이런 점도 궁금하거든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거든요. 말 그대로 지구가 따뜻해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는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 태양에서 발산하는 열도 똑같아요. 근데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어떤 장막이 형성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온실가스로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하면은 우리가 비닐하우스 있죠. 거기처럼 지구 안에가 비닐로 덮여 있어요. 그 덮여 있는 온실가스가 뭐가 되냐면 지금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또는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이름으로 인해서 폭염도 높아지고요. 또 태풍도 심해지고 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좀 그림이 나오는데 저걸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밑에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죠. 네.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 구름이 어느샌가 이제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쏟아질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장마가 오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증발한 상태에서 구름대에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 지나가고 7, 8월 후반기가 되면 이제 장마가 올 겁니다. 사실 오늘 제주도의 장마 전선에 의한 비가 첫 예보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본격적인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장마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는 지금 따뜻한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태평양 온도가 평상시보다 더 높거든요. 네. 구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 가끔 비가 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장마 오는 거는 이제 7, 8월 지나면 오고 거기가 또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미 태평양이 또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태풍이 오는 이런 단계적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주도에 어떤 뭐 폭우가 오고 있고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있죠. 네,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철에 더위가 더 무더워지고 그 네. 여름은 더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네. 있어요. 근데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겨울의 한파는 좀 덜해지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기온이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겨울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태평양 온도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발되면서 구름이 형성돼서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뜨거워지고 폭염도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한파도 더 심합니다. 네. 겨울의 한파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북극 지방이 굉장히 온도가 낮거든요. 영하 수십 도가 되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수십 도 되는 영하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영하거든요. 근데 그 밑에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중위도, 위도의 중간쯤에 있는 일본, 뭐 필리핀, 우리나라 중위도의 그 사이에 어떤 장막이 형성돼 있어요. 온도 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북극 지방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이 장막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북극 지방의 차가운 열기가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한반도가 더 한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위는 물론 한파까지도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올 겨울에도 굉장히 추울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 네. 오늘 경기도 고양 같은 경우에는 37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37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그렇습니다. 수치인데 역대 이 온열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 사례도 실제로 많고 네. 이제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의 피해도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 변화는 우리가 인류가 막기는 어렵습니다. 폭염도 한파도 뭐 여러 가지로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한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한파에 대한 어떤 피해, 온열 질환에 대한 피해, 폭염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발표를 하냐면요. 지금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폭염 위험 수준별 대응 요령에서 지금 위험 수준별로 네, 폭염 영향 예보를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고 단계, 위험 단계. 옆에 보면 나오죠. 지금 31도 이상, 33도 이상, 35도 이상. 만약에 지금 앵카께서 37도잖아요. 그런데 네. 38도 하루만 이상이 지속되더라도 위험 단계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발표를 하냐면 지금 예방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폭염은 33도거든요. 근데 33도가 되기 전에 31도에서 지금 관심 단계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은 산업 현장에서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온열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대별로 뭐 그늘막을 형성된다 할지 관심 단계에서는 주의 단계에서는 또 시간대별로 10분간 휴식을 해야 되고요. 뭐 경고 단계에서도 당연히 뭐 15분간 해야 되고 또 가장 이제 위험한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거든요. 이때는 작업을 가급적 하지 않고 위험 단계에서는 작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작업 현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년층이 가장 많아요. 작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데이터로 보면은 60대 뭐 40, 50대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산업 현장뿐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주위에 우리 작업 현장 사람, 가족들에 대해서도 어떤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말 위험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의 무더위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도 결코 이상하지 않을 법한 일이 될 정도인데 특히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작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네. 야외 작업자분들 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나 지자체나 산업 현장에서 온열에 대한 작업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굉장히 획일적입니다. 안전 관리가. 오늘 몇 도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해야 되고 모든 지역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획일적인 안전 관리보다 유연성 있는 상황에 따른 유연성 있는 안전 관리 제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느 작업장에서는 젊은이들이 작업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노약자에 비해서 조금 더
그 관리 에너지를 노약자가 많은 곳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약자가 있는 중에서도 어떻게 있는 사람이 있냐면은 온열 질환 민감군이 있어요. 말하자면 기저 질환자들.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작업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을 특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안전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집중적인 어떤 예. 맞춤형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상학회에서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32도 이상이면은 뇌졸중 환자가 60%, 66%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심근경색 환자가 20%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고 작업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이런 환자를 별도 관리하는 이런 취약자 관리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봐야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그렇죠. 해야 할 것 맞춤형으로요. 같네요. 이 온열 질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사병, 열사병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서서 얘기해 주셨듯이 실제로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집계가 더 촘촘해서 그런 건지 뭐 두 이유가 다 동시에 작용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벌써 지난해에는 3,000명이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추세죠.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데이터가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지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 계속 인구들이 밀집돼 있고 주변에 보면은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그 실외기 있잖아요. 네. 여기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걸로만 인해서도 그 주변에서는 1, 2도, 2, 3도가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일사병 갖고 열사병, 뭐 열부종, 열탈진, 열경련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 자세히 찾아보면 자세히 알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굉장히 운동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우리 체온이 36.5도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식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가 달리면은 엔진에 올라가면 냉각수가 회전이 되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몸의 냉각수는 땀이거든요. 근데 더우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더우면 계속 땀을 내죠. 근데 땀을 내다 보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몇 %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기존 필요한 수분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열로 인해서 탈진해 버리거든요. 열탈진. 네. 이게 이제 일사병입니다. 네. 일사병일 경우에는 열탈진, 열부종, 열경련 이런 건 전부 일사병에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때는 빨리 그늘에 가거나 물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일사병.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소통이 안 돼.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늘에 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진대사가 마비가 됐어요. 네. 정지돼 버렸거든요. 물을 들어가도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우리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 어디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생기냐면 뇌하고 심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온이 되면 가장 변질된 게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뇌하고 심장이 단백질로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 있죠. 어렸을 때 고열로 인해서 너무 심하게 아팠을 경우에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성장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고온에 온열 질환했어도 지금 열사병이 돼버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한번 단백질이 변질이 돼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물로도 안 되고 가장 뭐 큰 얼음이 있다 하면 얼음을 하면서 119 병원에 실려가는 게 신고하는 게 가장 그래도 현명한 방법이겠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해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2,818명이었고 네. 이거는 2018년에 4,526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던 네. 수치고 올해도 상당수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2018년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 측정하는 이후로 가장 많았고 그 두 번째가 2023년인데 2023년이 지금 두 번째로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24년인데 2023년 오늘 날짜 기준과 2004년 오늘 날짜 기준을 하니까는 전부가 배가 되고 있어요. 아유, 큰일이네요. 사망자도 예. 배고 온열 질환자도 배고 지금까지의 데이터와 저 기준을 본다면 2023년보다 온열 질환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 사망자도 32명이었다고 하니까 올해는 정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곧 시작이 될 거고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 전선으로 인한 비도 예보돼 있는데 이 장마철로 인한 침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노아의 방주라는 어떤 별명 같은 제목이 붙었던 화면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보시면은 어떤 남자분께서 저게 이제 차수막. 물막이판 건너편에 물에 잠긴 차를 보고 계시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렇게 우산을 쓰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는 저 물이 본인이 계신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저렇게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물막이판의 위력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지금 저 사진이 2011년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진인데 저 위치가 또 22년도에 굉장히 또 비가 많이 왔습니까? 150년 만에 많이 왔는데도 저게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아주 그 조회량이 폭주했었던 겁니다. 저게 말씀하신 대로 차수막, 물을 막는 막이거든요. 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저게 막이 없으면은 집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침수가 되는데 저게 안전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저 차수막은 서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오잖아요. 그럼 임의적으로 자동으로 올라간다 할지 아니면 놓고 되면 물이 넘어오지 않거든요. 물이 샌다 하더라도 조금씩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차수막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차수막이 있고요. 지하 반지하 같은 경우에. 여기의 경우는 2,500가구가 지금 차수막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가구는 아직 설치하지 못했어요. 정부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왜 설치하지 못했냐라고 보니 집 주인들이 거부합니다. 아니면 연락이 안 된다 할지. 거부하는 건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가격이 떨어진다. 아파트도 낮은 지대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물막이판을 설치했다는 것은 침수 위험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렇습니다.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해서 뭐 물막이판 우수 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이해해 가지고 뭐 지자체별로 뭐 지점별로 뭐 주택이나 뭐 특히 또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은 뭐 폭염 뭐 이런 침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재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그 취약계층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만이라도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재난에서부터 어떤 사망자나 온열 질환자, 침수로 인한 질환자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침수 피해가 해마다 자주 반복되는 특정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사당역, 이수역 이쪽 지하철 뭐 역사 자체가 잠기기도 했잖아요. 특히 그런 것들은 이제 지형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당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지만 역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물이 이제 계속 이제 침수가 쏟아지는 거고요. 지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림들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강남역이 서초역과 역삼역 사이에 10여 미터 차이가 있습니다. 꽤 많이 나네요. 네, 강남대로로 또 본다면 양재역하고 지금 신반포역 사이에 15m 사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시형 토지 또는 뭐 항아리형 지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 지역에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2년 이후에 작년부터 계속 지금 그 빗물 그 배수로 공사를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저기가 가장 또 클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비가 오면 땅은 물을 흡수를 하거든요. 투수층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번화 같은 데 보면은 땅이 보이질 않아요. 전부 시멘트거든요. 전부 불투수층입니다. 물이 침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전부 밀려가니까 지금 배수관도 작을 뿐더러 또 그만큼 용량을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러거든요. 아무리 배수관이 크다 하더라도 배수관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가 나벽이나 담배꽁초 많이 버리잖아요. 이게 막혀버리면은 그 배수 관로는 무용지물이 되고 낮아서 침수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뭐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행인들, 사용하는 어떤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행인들이 혹시 보시다가 막혀 있는 걸 보면 서울시나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잘 돼 있더라고요.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럼 사진만 우리가 찍어서. 사진만 찍어서 하면 바로 되고요. 특히 이제 직접 하려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물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군요. 이 침수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일컬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빗물 터널 확보인데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일정을 보면은 당장 이번 여름 폭우에 대비는 못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빗물 터널 지금 스토리가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15년도에 아까 나왔다시피 굉장히 큰 비가 왔었잖아요.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지금 빗물 터널을 5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는데 또 해가 바뀌면서 시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2, 3년 전부터 또 오세훈 시장이 다시 왔거든요. 그때 재직 당시에 세웠던 그 빗물 터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들고 있는데 보니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2020년도 지나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그 터널을 만드는데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9천억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물가가 하도 오르니까 이제 3천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은 작년에 시작해서 28년도에 마무리되려고 27년도에 마무리되려고 했는데 올 겨울에나 말씀하신 대로 좀 늦거든요. 올 겨울에나 이제 착공이 돼서 완공은 28년도가 되는데 2028년. 2028년도가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긴급하게 어떻게 하겠냐면 지금 서울대 공원 같은 데 보면은 호수 있죠. 예. 호수의 물을 다 빼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으로 만들어놔요. 네. 만약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가두게 하려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6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원호수, 뭐 관악산 호수공원 연못이라든지 보라매 공원 연못. 지금 보면 물이 다 빠져 있을 겁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그렇군요.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 빗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빗물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빗물을 가두려고 해요. 비가 많이 오면 10cm를 좀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비가 오면은 우리가 빗물을 가뒀다가 화장실에도 쓸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쓸 수도 있고 나무에 쓸 수도 있고 뭐 청소하면서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이런 것도 어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디 올여름 폭우와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여름을 나야 할 것 같고요. 좀 화제를 돌려서 전북 부안 지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안 지진이 규모가 4.8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규모가 5.8 경주 지진이었거든요. 네. 사실 규모의 수치로 본다면 1.0 정도의 차이인데 이걸 에너지로 보면 32배의 차이가 난다는 네. 거잖아요. 네. 아직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표시할 때 이제 여러 가지를 표시하는데 딱 4가지를 표시하거든요. 규모가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규모는 어떤 거냐면요. 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폭발량을 이야기합니다. 지구 밑에서는 4.0이라고 가정을 하면 TNT 1000톤이 폭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0의 규모다. 그럼 TNT 1000톤이 폭발하고 있는 그 규모다. 예,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절대 에너지 양이 규모가 돼 있으면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마나 움직이냐는 얘기죠. 그 큰 에너지가 수백 메타 밑에서 터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지표면에서는 별로 진동이 없어요. 아주 깊으면. 아주 깊으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잖아요. 4.8 규모인데도 네. 불구하고 예. 이걸 뭘 나타내냐면 지진이 났을 때 얼마나 움직이느냐. 진동이 얼마가 되느냐. 진동의 정도. 그래서 예. 진도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도는 이제 5단계 이렇게 나갔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지표면의 위치가 전북 부안이다. 이건 이제 진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진원지 있죠. 그러면 전북 부안인데 땅 밑에 몇 킬로 있었냐? 10킬로냐, 8킬로냐, 20킬로냐. 땅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그 움직이는 진도는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번 부안에서 썼던 것은 8킬로거든요. 그래서 규모 4.8에 진도 5단계, 진원지는 부안, 그리고 진앙지는 부안이고 진원지는 지하 8킬로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제 규모라는 것은 그 지진의 절대적인 에너지의 총량인 것이고 네. 진도는 그 전달되는 흔들림의 정도. 네. 그러니까 5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그 5도 차이가 약간씩은 있을 수 있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도 5단계 되면은 뭐 흔들림의 정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흔들리는데 집이 부실했다라고 하면 무너질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책상에 물건을 놔뒀는데 불안정하게 놔뒀다. 그러면 또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하더라도 내 위치 또 건물의 어떤 그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진도호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는 경우나 내가 피해 당하는 것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진도는 이제 12단계로 구분이 돼서 각각의 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가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규모하고 진도가 있거든요. 근데 진도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크게 있잖아요. 1부터 뭐 9, 4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진도는 12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부안에서 난 진도가 지금 5단계거든요. 거기에 노랗게 보면 표시된. 네. 5단계. 예.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전한 물체는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사시면서 어느 정도의 진도까지 경험해 보셨는지 사실 궁금해요. 저는 아마 제가 그 5는 경험하지 못하고 아마 예. 4 정도는 저도 느끼지 그런 것 않았- 같습니다. 네. 5 정도 있으면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 다 느끼는데 민감한 사람은 굉장히 그 어지럽다고 막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보면은 1, 20초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되면 이제 우리가 대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하고 좀 치밀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건데 이제 막상 지진이 났다. 대피를 해야 할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어디로 대피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왕좌왕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보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불이 났다.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지진이 났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대피할 건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안전누리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뭐 앱 다운을 받아도 되고 휴대폰도 가능하거든요. 네.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 디딤돌도 있고요. 안전재난 포털에 가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대피를 어디에 할 것인지 평상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광고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있거든요. 화생강 경보 같은 게 발령이 되면은 화생강은 핵무기 이런 가스에 되거든요. 이거 대피 장소가 또 달라요. 지진과 정반대거든요. 화생강 경보 민방 훈련 하잖아요. 대피 장소를 어디로 하냐면 건물의 지하로 가라가거든요. 네. 그러는데 지진 같은 경우는 지하가 아닌 밖으로 공터로 나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생강 경보에 발령했을 때 대피소와 지진 났을 때 대피소가 상반된 곳입니다. 맞아요. 이를 예. 알아야 되고 이를 또 실천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평상시 때 우왕좌왕 하게 되면 안 되니까 평상시 때 어떤 대피소는 어딘지는 한 번쯤 가족과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가져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곳이 지금 화면이 지나갔습니다. 서울 안전누리 그 화면이 지금 그리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안전재난 포털만 치셔도 그 본인의 그렇습니다. 거주지를 입력하시면 말씀하신 상황별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건축물들의 내진 설계 얘기인데 그 일본에서 지진이 되게 많이 나는데 사실 일본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쓰나미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만큼 내진 설계만 잘 돼 있으면 네. 어느 정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진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나타난 건 1988년입니다. 그때 뭐 올림픽이었었죠. 지금 그때 1988년도에 보면은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6층 미만 건물, 5층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에 보면은 3층 이상 건물에서는 내진 설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사는 건물이 이 건물이 내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보면 지진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몇 단계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하냐면 특급 단계 아니면 1등급, 2등급 세 갈래로 분류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단계 일반 주택은 세 번째인 2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2등급으로 돼 있으면 아까 나와 있던 5단계 있죠. 네. 5단계, 6단계까지도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 건물들 있죠. 뭐 위험한 건물들 이런 것들은 이제 특 1등급, 뭐 병원이나 뭐 교육시설 같은 거 2등급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법 규정들이 시행이 되기 전에 된 건축물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네.
그 안전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소모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투자라는 점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